시간이 흐른다고 모두가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에 닳고 어떤 사람은 세월에 의해 다듬어집니다. 오늘의 주인공, 배우 선우용여. 그녀는 세월을 단련의 도구로 삼아 지금 80 가까운 나이에 다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전성기가 아니었습니다. 꺾이고 다시 피고 또다시 피어난 이야기. 화려하지만 고독했고 아팠지만 우아했던 한 여성의 삶.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 연예계의 산증인. 무용수에서 배우로 신인에서 원로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은 한국 방송사의 변천사이자 한국 여성의 생존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우용여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봅니다. 그녀가 어떻게 시간을 이기고 상실을 견디며 결국 말년의 진짜 꽃으로 피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던 바로 그날 경상남도 진주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선우용여. 그녀의 출생 자체가 이미 상징적이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나라와 함께 숨을 쉬기 시작한 아이.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은 그녀에게 다시 일어서는 삶을 준비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진주는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전쟁의 상처가 깊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가난은 흔한 일상이었고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어린 선우용여는 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예술 감각이 뛰어났던 소녀. 그녀는 늘 무대와 노래, 춤에 끌렸습니다. 학교에서 작은 공연이 있으면 항상 손을 들었고 동네 잔치에 나가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가난을 넘어서는 빛이 있었다고. 그녀는 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공부보다는 예술에 마음이 끌렸고 특히 춤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무용은 직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죠.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1965년 20살이 되던 해 선우용여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TBC 동양방송 무용수 공채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진주에서 서울로, 꿈에서 현실로, 소녀에서 예술인으로. TBC 동양방송. 그곳은 당시 한국방송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송 무용수로 일하며 수많은 무대를 경험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표정, 호흡, 감정까지 모든 것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춤은 나의 언어였어요. 말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몸으로 표현했죠. 그 시절엔 그게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춤보다 더 큰 무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던 중 그녀는 드라마 연출자의 눈에 띄었습니다. 단정한 외모,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도 떨지 않는 담대함. 연출자는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연기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녀는 연기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 첫 발걸음은 세상과 자신을 연결하는 새로운 문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한국방송의 황금기였습니다.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전환되던 시기, 드라마는 국민의 가장 큰 오락이자 문화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선우용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기자로서 독특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화려한 미모의 주연급은 아니었지만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조연으로 나와도 그 장면을 지배했죠. 차분하고 단아한 이미지.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무게가 실렸습니다. 당시 그녀가 주로 맡았던 역할은 지적이고 도시적인 여성들이었습니다. 교사, 간호사, 비서, 때로는 재벌가의 며느리. 그녀는 그 역할들을 소화하며 믿고 보는 배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여성 배우에게 주어진 길은 좁았습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나이가 들면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연기 그만둬야지. 여자는 나이 들면 볼 게 없어.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선우용여도 그 압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연기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배역이라도 성의를 다했고 단 한 장면에도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녀의 연기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연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과정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흉내가 아니라 이해. 그게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1970년대 중반, 그녀는 한 멜로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여성의 이야기. 그 드라마는 큰 화제를 모았고 선우용녀는 처음으로 주연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의 정책이 바뀌고 새로운 얼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조연으로 밀려났고 점차 출연 제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무렵 그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방송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업가였죠. 결혼 후에도 그녀는 연기를 계속했지만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며 배우와 아내, 엄마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고 문화는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방송국은 젊은 배우들을 원했고 중년 여배우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외로웠어요. 무대에 서고 싶은데 부르는 곳이 없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무대라도 단역이라도 계속 나갔습니다. 연기는 제 삶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꺾이지 않는다고. 시대가 나를 외면해도 나는 계속 걸어간다고. 인생은 예고 없이 흔들립니다. 1990년대 초반 선우용녀에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건강했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우용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던 기억.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던 사람. 그녀의 연기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던 사람. 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떠난 후 선우용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그녀는 갑자기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방송 출연을 모두 거절했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설 수도 사람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후에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숨을 쉬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흐를 뿐이었죠. 그 시간은 길었습니다. 1년, 2년, 3년. 그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연기는 잊었습니다. 아니, 잊고 싶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묘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녀도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을 정리하고 그런 일상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옛 동료가 전화를 했습니다. 용녀 씨, 우리 드라마에 나오지 않을래요? 작은 역할이긴 한데 당신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카메라 앞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는 말했습니다. 연기는 당신의 삶이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분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이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녀의 연기를 응원했습니다. 당신은 무대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라고 말하곤 했죠. 그 말을 기억하며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연기뿐이야. 이걸 포기하면 나는 정말 끝이야. 그 생각 하나로 그녀는 다시 대본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는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몇 년 만에 복귀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 사주명리학. 태어난 연월일시를 바탕으로 운명을 읽는 학문이죠.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 지혜는 때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선우용녀는 의류생입니다. 을목의 일간을 가진 사람. 을목은 무엇일까요? 작은 새싹, 여린 풀잎, 덩굴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나무의 기운입니다. 간목이 큰 나무, 소나무처럼 곱고 강직하다면 을목은 대나무처럼 휘어지되 부러지지 않는 기운입니다. 을목은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바람이 불면 몸을 낮추고 햇빛이 오면 그쪽으로 뻗어나갑니다. 강하게 맞서지 않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유금. 선우용녀의 출생년 지지는 유금입니다. 유금은 가을의 금기운, 날카롭고 정제된 에너지입니다. 을목과 유금의 조합. 이것은 목극금의 관계입니다. 나무가 금속을 만나면 베어지는 관계죠.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평생 시련과 마주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금속 도구를 만나 다듬어지는 나무와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죠. 선우용녀의 초년운은 어땠을까요? 사주를 보면 초년운은 투쟁과 노력의 시기였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혼자 힘으로 서울에 올라오고 무용수에서 배우로 전환하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모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을목은 토양이 필요합니다. 뿌리를 내릴 곳이 있어야 성장하죠. 그녀에게 토양은 연기였습니다. 무대와 카메라 앞. 그곳이 그녀가 뿌리 내린 곳이었고 그 덕분에 그녀는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중년운은 상실과 고독의 시기였습니다. 사주에서 대운이 바뀌는 시기, 흔히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상실이 찾아왔죠.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관살운이 강하게 작용한 때였습니다. 관살은 제약과 압박의 기운. 그녀를 짓누르는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을목은 유연합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무게를 견뎠고 천천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년운입니다. 사주를 보면 현재 선우용녀는 인덕운과 식상운이 조화롭게 들어온 시기입니다. 인성은 명예와 학식, 주변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식상은 창조성과 표현력 그리고 자손의 복을 나타내죠. 말년운의 인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생 쌓아온 경험과 인연이 빛을 발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싸웠지만 이제는 주변의 도움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시기. 그것이 바로 말년복입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외롭게 피웠지만 지금은 따뜻하게 피우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주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우용녀의 삶을 보면 이 사주의 흐름이 신기하게도 닮아 있습니다. 이를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나는 사람. 마치 을목이 풍파를 겪으며 더 깊이 뿌리내리듯 그녀는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말합니다. 초년고생, 말년향복. 처음에는 고생하지만 끝에 가서는 복을 누린다는 뜻이죠. 선우용녀의 인생이 정확히 그러합니다. 1998년 한국 방송가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트콤이라는 장르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그 중심에 SBS 순풍산 부인과가 있었습니다. 순풍산 부인과는 단순한 시트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한국 가정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거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 복잡 미묘한 관계들을 유머로 풀어냈습니다. 이 드라마에 선우용녀가 합류했습니다. 역할은 용녀 선생님. 산부인과를 찾는 환자이자 극중 주요 인물들과 얽히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역할이었지만 점차 비중이 커졌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의 존재감 때문이었습니다. 선우용녀는 코미디를 한다고 해서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제했습니다. 단정하고 지적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순간에 터지는 유머. 그것이 그녀만의 매력이었습니다. 극중 명장면이 있습니다. 용녀 선생님이 산부인과에서 젊은 며느리들에게 조언하는 장면. 그게 다 인생이야. 이 한마디가 당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심각하지 않지만 가볍지도 않은 인생의 무게를 담은 한마디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녀에게 열광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녀의 코믹한 매력에 반했고 중장년층은 그 속에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지혜. 그것이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순풍산 부인과는 대박이 났습니다. 시청률 40%를 넘기는 에피소드가 속출했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대사를 따라했습니다. 그 중심에 선우용녀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그녀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배우 선우용녀가 아니라 국민의 어른, 이웃의 언니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녀를 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용녀씨. 그 호칭 속에는 존경과 친근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용녀에게 이 드라마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침묵했던 시간,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날들. 그 모든 어둠을 지나 다시 빛 속으로 걸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촬영장에서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후배 배우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스태프들과 밥을 먹고 대본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연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풍산 부인과 출연진들은 가족 같았습니다. 송옥숙, 박영규, 이순재 같은 선배들이 있었고 젊은 배우들도 많았습니다. 선우용녀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배에게는 공손하고 후배에게는 따뜻했습니다. 한 후배 배우는 회상했습니다. 선우용녀 선생님은 정말 품격 있는 분이셨어요. 한 번도 큰 소리 내신 적이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셨죠. 그런데 연기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순풍산 부인과는 1999년까지 방영되었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드라마는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우용녀는 그 사랑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그녀의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드라마, 예능, 광고까지. 그녀는 선택적으로 작품을 골랐습니다.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순풍산 부인과는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준 작품이에요. 그전에는 배우 선우용녀였지만 그 후에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선우용녀가 된 것 같아요. 그녀에게 순풍산 부인과는 복귀작이자 인생 2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이들은 자라 독립했고 함께 웃던 동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우용녀는 이제 혼자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 어떤 이들에게는 외로움이지만 그녀에게는 자유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수십 년 그녀는 혼자 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아니, 터득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입니다.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죠. 그녀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예전 무용수 시절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소박합니다. 현미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몇 점.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립니다. 상을 제대로 차리고 바른 자세로 앉아 천천히 먹습니다. 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소중히 하는 거예요. 식사는 생존이 아니라 삶이니까요. 식사 후에는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녹차를 좋아합니다.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붓고 차를 우리는 시간.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명상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차의 향을 맡고 온기를 느낍니다. 오전에는 주로 집안일을 합니다. 청소, 빨래, 정리. 큰 집은 아니지만 구석구석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입니다. 점심 무렵이면 산책을 나갑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고 나무들이 색을 바꿉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관찰합니다. 자연은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공원에서 가끔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노인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웃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벤치에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누군가 그녀를 알아봅니다. 순풍산 부인과를 본 세대들입니다. 그녀는 미소로 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진을 같이 찍자는 부탁도 흔쾌히 들어줍니다. 점심은 가볍게 먹습니다. 국수 한 그릇, 샐러드, 과일. 나이가 들수록 소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압니다. 몸이 가벼워야 마음도 가볍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봅니다. 요즘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챙겨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세상과 단절되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 후배들이 전화합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너는? 그런 대화들. 짧지만 따뜻합니다. 그녀는 후배들을 격려합니다. 힘내서 해. 연기는 평생 하는 거야. 저녁에는 일기를 씁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젊을 때부터 써온 일기장이 수십 권 쌓여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들을 적습니다. 글씨는 반듯하고 정갈합니다. 일기를 쓰면 내가 보여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밤에는 일찍 잡니다. 10시면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감사한 일들을 떠올립니다. 건강한 하루,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작은 것들이 쌓여 행복이 됩니다. 그녀의 집은 조용합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쓸쓸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그녀의 취향이 담겨 있습니다. 액자에 걸린 옛날 사진들, 책장에 꽂힌 책들, 창가에 놓인 화분들. 모두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주말이면 가끔 자식들이 방문합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녀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이 무용수였던 시절, 배우가 된 이야기들. 할머니는 옛날에 TV에 나왔어요. 손주가 신기해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할머니도 젊었을 때가 있었지. 하지만 손주들이 돌아가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 정적을 그녀는 즐깁니다. 북적임도 좋지만 고요함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음보다 침묵이 편해집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살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있으면 불안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해요. 나 자신과 가장 솔직해질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그것을 고독이라 부르지만 그녀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 평가에서 벗어난 자유, 기대에서 벗어난 자유. 이제 그녀는 오롯이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홀로 서 있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 혼자이지만 완전한 사람. 그것이 지금의 선우용여입니다.